안녕하세요. 2022년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참 키움 의학교육 포럼에서 빅데이터, AI, IoT, 메타버스, 그리고 보건의료 교육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철이고요.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고 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제목으로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준비했어요 라는 제목을 넣었는데, 그 얘기는 이 주최해주신 분께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시면서 제목을 정말 큰 제목을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AI, IoT, 메타버스와 보건 의료교육.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교수님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으시죠. 원래 중간고사 보고 나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가 되어야 되는데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까지 포함한 전범이다. 뭐 이런 느낌. 이걸 언제 다 하지? 라고 하는 그 약간 충격과 공포를 제가 사실은 좀 느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가 그만큼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거 하나 사실 빼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저희가 디스커션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테마들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시고, 요게 이제 이런 트렌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 정도만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히 제가 제안을 하자면은 이 제목에서 그 중요한 로봇은 왜 빠졌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의료 영역에서만큼은 또 로봇이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언급도 살짝 좀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로봇 친구들은 저희 지금 치과에 들어와 있는 로봇인데요. 흔히 말하는 딜리버리 로봇입니다. 뭐 특별하게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거 없이 환자 회피하면서 알아서 목적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알아서 이동을 하는 그런 로봇이고요. 지금 저 노란 로봇이 이제 저희 막내 로봇이고, 요 하얀색 이 옵티머스 프라임급이죠. 좀 크고 트레이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무거운 것들을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요 친구는 좀 대형 로봇입니다. 치과, 의과, 뭐 종합병원급 정도라면은 이제는 로봇이 돌아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로봇의 활용이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메디컬 영역도 마찬가지죠. 저희 치과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이제 다빈치 로봇 같은 게 치과용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연히 기회가 돼서 다빈치 회사의 허가를 받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치과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수처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찬스를 좀 얻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러닝 커브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손가락 넣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직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연습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긴 시간 걸리지 않고 이 뎁스라든지 여러 가지 텍타일 센스 같은 그 미묘한 느낌들 느끼면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봉합들이 좀 가능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손에서 하는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봇상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로봇을 통해 가지고 수술할 미래가 치과에서도 얼마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로봇이 어느 날은 제 패턴을, 제 수술 스타일을 학습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인터럽티드로 꼬매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제가 꼬맨 거랑 똑같이 꼬매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자율수술 로봇 같은 게 등장하지 않을까요? 뭐, 먼 미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 관련해서 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심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가이드를 만들지 않고 로봇에게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넣고 바로 그냥 로봇팔을 붙잡고 수술하면은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에 내비게이션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요미라고 하는 덴탈 로보틱 시스템이
FDA 승인을 이제 받아서 실제 이제 임상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로봇 자체가 액티브한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로봇의 팔을 끌고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패스로 제가 팔을 기울이면 로봇이 여기에 저항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이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운전은 제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율 수술이 100% 되는 거는 식약청에서 허가는 안 해줄 것 같고 이러한 패시브한 형태의 로봇들은 등장이 될 것 같아서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개발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임상에서 만나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한 임플란트 회사에서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었는데 패시브한 로봇 외에도 액티브한 로봇도 사실 개발을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심어달라라고 주문을 넣으면 로봇이 그대로 심는 날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임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진정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요구하는 건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하니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뭐 코딩을 할 줄 아는 그런 의료인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IST라고 하는 이 국제 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문제의 식별, 문제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기술일 뿐이지 직접 그거를 코딩하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라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과대학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것부터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모를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컴퓨테이션 띵킹의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사례가 휴 헐 박사님이시죠. MIT 미디어랩의 생체공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룹 책임자이신데 이분이 어떤 책에 등장을 하셨냐면은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을 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사실 잘못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에 꽂혀가지고 AR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증강현실? 하고 책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전혀 저희가 알고 있는 AR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정말 번역이 잘못된 거죠. 원서의 제목은 어그멘티드입니다. 즉 증강된이에요. 증강된,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이러한 쪽에 길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은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좋은 책입니다. 진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건 이 휴 헐 박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학생 때인가요? 등산을 하시다가 그만 무릎 아래를 사고로 절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세요. 그 이후에 좌절하지 않고 이 등산을 할 때마다 다양한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등산용 의족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더 좋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만 초기에는 등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암벽 등반, 그 다음에 빙설, 그러니까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 등반하기 위해서 뭐 암벽 등반 그 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 내지는 얼음을 이렇게 탁 갈고리처럼 할 수 있는 발,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말입니다. 등반은 극도의 경쟁을 벌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가 다리가 성한 동료들을 능가하기 시작하자 일부 동료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절단한 기세였다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오그멘트,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테드에서 휴허 박사님이 직접 스피치 하신 영상을 보면은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의 지식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러한 지식이 사실은 없을지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저걸 하는 사람들을 같이 초대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휴허 박사님이 발목 아래를 절단한
한 여성 댄서를 위해서 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춤을 추는 영상을 보면서 스피치가 마무리가 되는데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만일에 저기가 이제 가려져 있었다면은 저게 의족 로봇 발이라는 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발만큼이나 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게 제 생각에는 진정한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인류가 말살당하는 좀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화가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분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신은 로봇에 의해서 리플레이스 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언더스탠드, 로봇을 이해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리플레이스 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되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밀려서 의료인으로서 좁은 자리를 갖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와 IoT를 이해하는 의료인에 의해서 리플레이스 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의학 교육에 잘 녹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고시라고 하는 중요한 교과 과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졸업 이후에 더 길고 오래 가야 되는 그 시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만일에 망설여지신다면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시는 그 심장 선생님이신 카디올로지스트인 에릭 토플 박사님이 세 권의 책을 연달아 쓰셨습니다. 첫 번째 책은 청진기가 사라진다. 디지타이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는 데모크라타이징, 이 데이터 정보를 환자들이 공유함으로써 갖게 됨으로써 이제 주도권이 환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그런 의료 사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딥러닝. 그래서 이 3D가 시리즈별로 나와 있는데 저는 보셔야 된다면은 딱 한 권의 책을 보셔야 된다면은 딥 메디슨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정말 좋은 통찰들과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70년도에 그 유명한 뉴 잉글리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논문입니다. 미래 세계를 꿈꾸면서 의사 선생님들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지금 플라즈마의 CO2 레벨이 어떻게 되지? 서로 묻고 답하고 이거는 스타트rek에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죠. 70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아직 도입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장애와 뭔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짝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저희 의학교육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화두입니다. 빅데이터. 앞으로 미래의 기름은 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은 그 오일로 굴려서 가는 그 엔진은 뭐냐?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중국에서는 몇 년 전에 벌써 이 인공지능 의사가 의사 면허를 취득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100점을 받아가지고 600점 만점에 비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456점으로 합격점을 훨씬 넘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의사 면허를 취득을 했다고 해요. 와, 이런 거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진짜 앞으로 의사를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가까운 미래라는 거를 믿지 않죠.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는 이러한 그림들처럼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들은 인간에게는 너무 쉬운 일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인간에게는 진짜 어려운 일을 아주 손쉽게 합니다만 치와와와 블루베리 머핀 요 두 가지를 비교 못하는 인공지능의 한계. 인공지능을 저희가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둘 다 참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사실은 전혀 인텔리전트하지 않아요.
머신러닝 하는데 정말 머신처럼 러닝을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러닝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머신러닝 늘 얘기하지만 정작 제목처럼 그렇게 인텔리전트하거나 러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환자의 개인정보가 워낙 직결돼 있다 보니까 의료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의과 영역에서 쌓이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제타바이트로 97 제타바이트래요. 제타바이트가 얼마냐 한번 찾아봤더니 메가바이트 1100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1100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거의 더블링을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많아지고 있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아마도 놀라운 변화들이 금방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길의 CCTV를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만 타 병원의 메디칼 차트 열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타 병원에서 찍고 온 CT를 저희 거에 안 열리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게 의료 데이터가 이상하게도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정작 저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바이어스, 편향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유전자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딥러닝 통해서 공부를 시켜보는데 이 유전자 데이터 노출되고 공개된 것들 거의 대부분이 서양인이에요.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동양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서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2015년도에 큰 문제가 됐었죠. 구글 포토에서 사진의 태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줬는데 뭐 비행기, 피라미드 뭐 다 찾아내요. 근데 흑인의 얼굴 앞에 좀 충격적으로 고릴라라고 태깅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종 차별의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흑인 인종들의 유달리 사진이 없더라 라고 하는 변명을 궁색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노력도 사실은 많지 않았었겠죠. 그만큼 백인들 위주의 서구 사회 위주의 지금 데이터가 굴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써야 될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딥러닝이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역을 다 잘하지 못하고 패턴을 가진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은 잘하죠.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당뇨병성 망막병변이라든지 아니면 스킨 캔서 잘 찾아냈는데 요거 이제 이미 루틴하게 많이 연구가 진행이 돼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을 쭉 한번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번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데이터 셋들 중에서 다커 스킨, 즉 피부에 색깔이 있는 백인처럼 하얗지 않은 좀 어두운 스킨에 대한 데이터가 representation, 대표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의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데이터들이 많더라는 거죠. 뭐 저희들이 이제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연구의 주도권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메디칼 영역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고 제가 그래프는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데이터가 조금 정제되어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고 그 인포메이션의 깊이가 쌓이면 날리지가 되고 그 날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텔리전스, 지성을 갖게 되고 그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누적이 되면 마침내 지혜, 위즈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메디칼 영역의 데이터는 데이터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분은 수기 차트, 종이 차트고요. 많은 부분은 EMR, EHR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이 안 돼 있는 러프한 로 데이터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라 라고 어려운 과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를 한번 다루어 보아라 라고 권장하는 게 좋다라는 교수님들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1956년도 다트머스에서 이 여름에 지금의 AI를 만드신
이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름이 이제 나오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물론 뭐 그 이후에도 아직은 시기가 좀 일렀기 때문에 한 몇십 년 동안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일단은 저장을 할 수 있는 대용량 스토리지가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상 능력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그림 인식하는 그런 거를 아주 뛰어나게 인공지능이 한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알려지면서 정말 급속도로 인공지능이 증가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의료 영역에도 무시무시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인공지능이 과연 의료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인공지능이 운전한다? 그러면 탈 법해요. 비행기가 인공지능이 운전한다? 이거는 조금 싸하죠. 혹시 오류를 일으키면 이건 바로 추락이니까요.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뭐, 맹장 수술이면 몰라도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없이 로봇이 알아서 한다고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인간이 하는 실수보다 더 적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로봇이 저를 좀 잘 봐줘야 될 텐데 말이죠. 스타라고 하는 로봇, 소프티슈 어토너머스 로봇,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드디어 이제 올해 초에 압도적으로 이 연속적으로 이 동물 실험이긴 합니다만 동물에게서 사람의 도움 없이 수술을 연속적으로 성공을 해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죠. 아마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복잡한 태스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패턴형 의사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디텍트하고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AI가 저희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뭐 머신러닝, 딥러닝, 언스퍼바이즈 러닝 뭐 해서 점점 더 복잡한 태스크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레벨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지금 이제 뭐 방을 청소하는 그 로봇 청소기 요 정도의 수준, 어시스트 정도의 수준은 이미 코펜하겐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블러드워크 같은 경우 로봇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이제 사람의 도움을 조금 내려놓고 인간을 정말 증강시켜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도의 레벨로는 왓슨 포 온콜로지가 이제 많이 유망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병원들이 내려놓기 시작을 했죠. 그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거는 어토너머스죠. 궁극의 레벨로 AI가 알아서 진단하고 알아서 척척척 약처방도하는 그런 미래가 이제 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아이오와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레티나 이미지를 분석하는 이 자율 진단 로봇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원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논문인데, 비둘기가 훈련만 잘 시키면은 이미지 분석이 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마리의 비둘기를 이 병리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4배, 10배, 20배짜리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잘할 때마다 칭찬을 하면서 먹이를 준 거죠. 보시면 옆에 먹이 펠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두 가지. 캐시피케이션 부분이랑 이제 비나인 샘플들을, 멜리그런트 샘플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비둘기가 계속 그거를 패턴을 공부하면서 놀랍게도 계속 하면 할수록 똑똑해져가지고 거의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진단을, 병리 슬라이드를 읽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한 7년, 8년 지났죠. 그러면 우리 병리 진단실에 비둘기가 앉아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AI도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유망해 보이고 팬시하지만 실제 앉아있는, 체어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 역할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데니 카너먼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두 가지 사고 방법이 나옵니다. 시스템 1 사고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패스트 메디슨이에요. 아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 분석 과정을 건너뛴 다음에 답이 나오는 아주 빠른 결단이죠. 반면에 시스템 2 사고는
분석을 포함을 해서 느리게 사색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메디칼 영역에서는 대개 올바른 진단은 시스템 1 사고랑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환자를 봤는데 테스트 간단하게 했더니 5분 사이에 진단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98%. 하지만 5분이 지나도 답이 안 떠올랐다면은 최종 진단명의 정확도는 25%까지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인 시스템 1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응급실과 같이 긴박하고 검사할 시간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오진의 문제가 존재하고 그 오진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스템 1 사고를 시스템 2 사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와주자. 페이스 2 진이라고 하는 도구, 사진을 찍어서 얼굴을 분석을 하면은 진단이 되기 어려운 병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약 4,000개 정도 이상의 유전 질환을 얼굴을 통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NYU 의대에서는 이 환자의 목소리를 이제 들으면은 89%의 정확도로 PTSD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전제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짤로 이제 그림을 넣었는데 이미 저희는 드라마에서 이미 잘 알려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그건데요. 기침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폐병인지 결핵인지 코비드인지를 알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AI가 아주 민감하게 파형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임상의 도구로서 좋은 진단을 하는데 큰 활용 역할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얹혀지는 게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저희가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압도적으로 늘릴 수 있죠. 옛날 드라마 혹시 정격 제트 작전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 말도 하죠. 내비게이션으로 스스로 길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애플워치와 같은 이 시계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랑 대화도 하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는 so what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저 좋은 장비들과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는 저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사건이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악당들을 잡았었죠. 환자의 메디컬 데이터 정보 모집, 수집하는 수많은 도구들이 나왔습니다만 so what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알고리즘. 어떠한 데이터가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if라는 게 있는데요. if this then that입니다. 만일 이러하면 저러한 일을 해라. 만일에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켜라. 환자의 열이 오르면 이러한 약을 처방해라. 이 수많은 if들을 만들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환자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개발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택배 회사로 유명한 UPS와 같은 UPS의 트럭들은 자세히 보면은 좌회전을 하지 않는데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좌회전은 일단 신호를 기다려야 되죠. 또 미국은 비보 좌회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과정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UPS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 경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트럭이 웬만하면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으로만 배달을 끝낼 수 있는 경로, 최적 경로를 제공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기름과 시간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데이터 다 어떻게 수집했냐? 룹 디스패치라고 하는 이 70년도스러운 요 장비, 요거 들고 다니면서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만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애플워치에서 울트라 버전이 나왔습니다. 커지고 비싸지고 정말 울트라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그냥 여전히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So what?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의 개발, 시나리오를 통한 고민들, 이게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창의적인
업무와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걸 바로 의료인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 고민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 또 바뀌게 되죠. 저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의 얼굴도 좀 보고 뵙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싶지만 어렵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버즈워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용어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AR과 VR입니다. 미러월드는 단적인 예가 저희 배달의 민족이죠. 식당에 가서 주문해서 밥을 먹는 그 과정을 그대로 앱에서 주문하고 배달받아 먹는 그대로 패턴을 옮겨놓은 거울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은 저희들은 이미 다 해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도 써봤고요. 또 싸이월드에다가 담벼락에 글도 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색다르거나 새롭지는 않더라고요. 어쨌건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는 합니다만 이 타이거 우즈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직관하면서 맥주 한 잔, 저게 이제 미켈롭 울트라라고 하는 맥주인데 저 맥주를 즐기면서 샷을 봤던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타버스를 초월한 존재감을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분은 다른 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 화면 속에 타이거 우즈를 보고 있을 때 두 눈으로 똑똑히 타이거 우즈를 보면서 인생을 즐겼던 분으로 알려져서 저 비어가이는 결국 미켈롭 울트라의 맥주 광고에 등장을 하게 되셨죠. 저희는 메타버스랑 친숙합니다. 싸이월드 통해 가지고 도토리도 구매해 보시고 음악도 사고 방 정리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그 대상이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와는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애기들 보면은 TV를 막 만집니다. 신기해서 만지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채널을 바꾸려고 하거나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화면들이 다 터치 스크린이니까요. 스마트폰 터치죠, 아이패드 터치죠, 심지어는 시계도 터치예요. 근데 TV만 터치가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 디지털 원주민들에게는 스크린은 터치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저희와 같은 디지털 이주민에게는 터치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처음에 전등이 나왔을 때 에디슨 전등이 밝혀 있는 방에는 요 경고문이 꼭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은 에디슨 전등으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냥으로 키려 하지 마세요. 벽에 있는 전등을 스위치를 돌려주세요. 이게 저희의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기술이란 무엇이냐? 이 기술을 정의한 되게 좋은 정의가 있는데요. 당신에게 기술이란 당신이 태어난 뒤에 발명된 것들은 기술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비행기, 저희 다 태어났더니 이미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생필품입니다. 근데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와, 신기한 기술인 거죠. 근데 지금 저희와 상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은 이것들이 기술이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인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좀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학생들과 잘 소통하면서 좋은 교육들을 제공을 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일단 교실에 기술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1대 다수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디지털 디바이스가 1대 1로 들어가는 게 사실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컴퓨터실 초창기의 모습인데요. 저 고가의 컴퓨터실이 탁 들어오고 그 기기를 관리하고 정말 되게 힘들었던 그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거대 스크린이 등장을 하고 스크린에 터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1인 1디바이스는 거의 기본이고 1인 N디바이스, 한 명이 여러 개의 디바이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과 정말 숨을 같이 수는 그러한 디지털화된 아이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교실이 만들어질까? 그래서 구글에다가 미래의 교실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와, 홀로그램이, 이 스크린이, 모니터가 홀로그램으로 쫙 만들어져가지고 아마 터치도 되겠죠? 터치하고 막 확대하고, 야, 정말 이런 미래가 온단 말이야? 라고 싶습니다만, 이 그림을 한 10초 정도만 보고 계시면은 갑자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저런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계단식 강의실에서 앞에 있는 교수님 얼굴만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저게 과연 미래교실이라고? 약간 저희들의 실수인 거죠. 미래교실을 저희 기준의 교실에서 디지털화만 일부를 시킨 거죠. 이게 저희들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비슷한 사례가 있죠. 일본의 로봇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막 등장을 했는데 이 로봇 가지고 뭘 하느냐? 겨우 도장 찍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은 도장 안 찍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도장 찍는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로봇이 도장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우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의 발목을 잡지 않나 싶습니다. 의학 교육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교수님들 한번 문샷 띵킹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을 향해 쏜다 라는 뜻인데요. 모두가 달을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왜 망원경을 만들지? 달을 가장 잘 보는 거는 로켓을 만들어서 직접 가는 거 아닐까?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로켓을 만들어 보자. 달을 향해서 쏴보자 라고 하는 문샷 띵킹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기존의 선입견, 편견 그 모든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라고 하는 게 구글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디칼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그 베릴리, 구글의 자회사죠. 수많은 데이터를 누적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글 맵으로 지구 매핑도 끝났고 사람의 건강을 한번 매핑해 보겠다 해서 듀크 스탠포드랑 함께 10,000명의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계속 추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의과대학에 모여서 엑스레이, 시력 측정, 심장 검사, 피 검사, 지놈, 마이크로바이옴 다 검사해요. 그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합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거를 실제 이제 메디케어랑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블루버튼 2.0 이 사람들이 진료비가 얼마가 나왔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까지 붙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기록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NIH와 함께 All of Us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만 명의 지놈 데이터가 얹혀지게 되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안에서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릴리의 치프 메디컬 오피서 이름만 봐도 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보여요. 제시카 메가. 정말 메가 사이즈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데이터가 서구 중심으로, 북미 중심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정보가 또 역시 누락되고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샷 띵킹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앨런 머스크. 로켓을 쏘는데 로켓이 너무 비싸다. 왜 비싸냐? 알아봤더니 60%의 비용이 1단계 추진체를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그 로켓을 재활용하면 되겠네. 재활용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개발해 봅시다. 되게 정말 우문현답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문샷 띵킹이고 이 친구들은 정말 수많은 실패 끝에 로켓을 발을 펴가지고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로켓이 발사 비용이 저렴해지고 나사 이후에 정말 압도적으로 우주 시장을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에서 수많은 문샷 띵킹을 보여주겠죠. 저희도 한번 저희 메디컬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수많은 문샷 띵킹을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도구 상자에는 수많은 도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AI, 딥러닝, 로봇 뭐 다 있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이효령 교수님께서 앞으로 미래사회의 인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닥에 납작 붙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내 생각엔 바다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넙치가 있는가 하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엄청 돌아다니는 참치, 하지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파, 이런 참치와 같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고기였다가 새였다가 물고기였다가 새였다가 계속 자신을 변화시키는 날치와 같은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의 회장도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도 의학교육 크고 정말 크게 강하게 변화하기보다 작고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우리 미래의 의료인들에게 더 좋은 교육들, 더 좋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unlearn, 배운 거를 다시 잊고 relearn,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지식들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기술들을 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C.S. 루이스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바꾼다면 최소한 미래의 결과만큼은 바꿀 수 있다. 상당히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의학교육,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변화한다면 최소한 미래의 모습은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